판매권 한번 가볼까요? 예, 손실보상의 마지막 부분인데 가끔가다가 출제가 자주 되기도 하는데요. 이 선생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특히 강론 부분에서 이제 환매할 때 좀 더 깊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우리는 총론만 시험 치지만 선생님들은 강론을 아울러서 이제 출제도 하실 때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대한 관심이 많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돼요.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옛날에 미스테리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결이 잘 안 됐는데 제일 옛날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제일 화재보험이 있는데요. 보험회사거든요. 큰 회사고요. 국방부의 그 뭐냐면 이제 그 잡종재산을 담당하는 대령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 계약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사기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국가하고 싸움이 났었어요. 근데 그게 좀 석연찮은 게 완전하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는 집을 지었을 때 강남 지역은 집을 지으면 그 당시에 막 그냥 그 자체가 돈이니까 건설사들이 말이죠. 이 땅을 찾기 혈안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좋은 땅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서초동의 법원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나오면 효령로 가는 길이거든요. 방배동 가는 길인데 거기 막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막 숲이 나오면서요. 그 도심 안에 미류나무가 뭐 옛날에 그 시골에 있던 미류나무가 쭉 서 있는 이런 동네가 나와요. 제가 동네라기보다도 그런 지역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정보사령부 땅이에요. 정보사령부 옮겨가면서 그 알짜배기 땅이 이제 이렇게 남게 됐는데 자, 정보사령부가 원래는 그 개인의 땅을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왜? 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수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수용한 다음에 그거 이제 사용하다가 정보사령부를 옮겨갔단 말입니다. 옮겨가니까 이제 원래 그 했던 사람이 내 땅이다. 돌려다오. 이제는 공물로 더 이상 안 쓰니까 내 땅에다 돌려다오. 내가 돈, 그 보상받은 돈 줄 테니까 돌려다오.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군에서는 개인에게 넘기는 쪽으로 갔어요. 정확하게는 사실은 군이 못 넘겨요. 국가의 어떤 재산은 재경부에서 관할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관할권을 각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부란 것은 행정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귀속의 주체는 아니지만 관리 주체가 곧 귀속의 주체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땅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땅 장사를 제일 잘하는 데가 국방부예요. 국방부는요 딱 가가지고 부대 딱 만들어버려요. 그럼 군사 보호지역 딱 묶여버리죠. 그럼 주변 땅 쫙 내려버려요. 그럼 또 이렇게 넓힌단 말이야. 뭐 탄약고도 짓고 이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넓혀놨다가 또 국방부는 땅이 넓잖아요. 딱 옮겨가면 아파트 짓기 딱 좋은 땅이 되거든. 그래서 그래서 국방부는 옮겨가면서 또 땅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재미를 많이 보는 편인데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뭐냐면 내가 이제 땅을 수용을 당했단 말입니다. 내 재산권인데 근데 국가가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내 땅을 수용하겠다는데 내가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용을 당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두 가지 경우야.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그런 공공 필요에서 쓰다가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수용만 해놓고요. 미적미적하다가 어느 날 사업을 그냥 안 하고 마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저 땅 뺏긴 사람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열불 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원래 이 땅 필요 없고 땅에 대한 두 가지죠. 우리 손실 보상에 대한 태도는 방어하라. 이건 존속 보장. 나는 내 땅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원래 목적이야. 안 되면은 돈을 받는 거지. 땅을 그대로 갖고 이게 존속 보장이고 가치 보장은 뭐 뺏기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고 돈이나 제대로 받자 하는 이건데요. 근데 그랬을 때 뭐라고 할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땅값도 주변 땅값도 오르고 이러는데 열불나죠. 그래서 그 땅 내가 보상금 다 돌려줄 테니까 그 땅 돌려도 이래 되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바로 뭐냐. 여기서 돌려도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우리가 환매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 다시 이제 보상금 주고 그 땅 내가 돌려받을래 하는 것들이죠. 요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손실보상하고 관련돼서 나왔지만 손실보상 관련된 범위하고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시험에서 되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환매권은 이제 목적물인 토지가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로 필요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수용에 전제가 된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피수용자나 포괄 승계인이 일정한 요건 하에 다시 그 땅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래놨죠. 자, 이제 이론적 근거는요. 방금 얘기했죠. 존속 보장입니다. 가치 보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는
환매권과 관련 있는 것 없는 것 할 때 존속보장 아닌 것 가치보장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방어하라 그리고 예를 들면 청산하라 이거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용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되죠. 그 다음에 피수용자 입장과 평등 입장에서 타당하다.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한번 봅시다. 만약 옛날에 강남에 땅을 수용당했어요. 자기 땅만 수용당했어. 그 해비는 그 땅이 이제 부대가 되는 바람에. 근데 그 옆에 이웃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 땅값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받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헌법상의 재산권의 보장이 있다. 근데 여기 다수설과 판례는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에 초점이 있다. 잘 알다시피 손실보상의 이념은 재산권 보장에 있는 거죠. 자, 판례 잠깐 봅니다. 공용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환매권은 헌법상 이거는 제가 오타가 아니에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오타인데요. 재판관 보장으로부터가 아니고 재판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죄송합니다. 재산권 보장이죠.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이 내가 볼 때는 얘들이 잘못해서 이건 뭐 드래그 해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인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우설과 판례가 이렇다는 거죠. 징발매매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땅을 뺏는 걸 징발이라고 합니다. 피징발자가 국방부 장관의 매수 통지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 국방부 장관의 매수 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매매라는 법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용 수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징특법에 의한 환매권도 헌법 제23조 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환매권인데 이 환매권은 첫째로 이거는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이거는 재산권 보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정도는 뭐 시험 자주 나온 건 아닙니다. 다우설하고 판례다. 이 정리해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번 더 정리하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으면 이런 존속 보장이다. 땅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존속 보장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어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거는 가치 보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뭐 돈만 쳐주면은 좋아요. 이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인용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먼저 성질 나오는데요. 자, 이런 환매권의 성질은 뭐냐? 보다시피, 이는요, 자, 이제 학설이 나누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권과 사건 구분할 때, 우리가 이제 행정 주체가 움직이더라도 사건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뭘 보고 기준을 삼냐면, 경제적 가치, 즉, 재산권성을 보고 가치를 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는 이걸 뭐로 보냐면, 사건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재산권 보장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사건으로 본다가 더 중요합니다. 사건으로 보는데 다수는 뭐냐면 이 원인 행위, 다수는 원인을 더 중시해요. 다수는 이제 잘 알다시피 행정부학자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장사하는 나와바리를 좀 넓게 잡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나오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성질 나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또 두 번째 성질이 아주 중요한 게 있죠. 형성권이다. 그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형성권. 왜냐면은,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판례. 굵게 쓴, 짙게 쓴 부분, 환매는 환매 기간 내에, 이게 환매권 행사 기간입니다. 환매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 상당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 시행자가 뭐 동의를 하거나 이거 아무 상관없다.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땅값이 너무 올라니까 아까워. 정부가 있다가. 그러면 땅값 올랐으니까 올라는 것도 좀 반영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옛날 거 제가 준 돈으로는 이거 땅 돌려주기 아깝습니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정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환매권 성립에 영향 안 줘요. 일단은 환매는 성립하고요. 다만 나중에 사후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환매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잘 알겠지만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알 거는 뭐냐면 형성권이라는 말은 두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잔여지 수용 청구권도 일방 요건이 갖춰지면 된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한 번 더 그 다음 판례 보면 좀 굵게 써난 부분이죠. 2번 판례에 사업 시행자는 소로서 법원에 환매대금의 정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환매권 행사를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환매대금에 대한 정액 청구권을 내세워서 정액된 환매대금과 보상금 상당의 차익을 지급할 것을 선이행 또는 동시행의 항변으로 정할 수 있다. 뭔 소리냐면 일단 등기부터 해줘야 되지. 등기 안 해주고 네가 뭐 예를 들면 그 증액된 돈 주면은 내가 등기 넘겨줄게. 안 되고 바로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일방적 형성권이다. 말을 좀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응용된 표현이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약간 그 제가 쓴 책인데 약간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연역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땅에 대한 연고를 이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서양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로마, 이렇게 라틴 문명의 영향을 받은 로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대신에 도시 문화가 발달했죠. 그래서, 좀 세련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 로마하고 이렇게 그 상대방하고 싸울 때 보면 머리가 짧은 놈들은 로마예요. 머리가 막 길게 기른 놈들은 이 게르만 놈들이거든요. 갈리아라든지 이런 것들 게르만인데, 이 로마는요 사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가 아닌 이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영미에서는요 이거는 인정 안 해요. 환매권은 인정 안 합니다. 영미법계에서는. 그런데 게르만이라든지 갈리아 놈들이 주로 힘을 쓰고 있는 대립법계에서는요 이거 인정해요. 또 땅에 대한 연고, 그 원래 우리 조상이 살던 대대로 살던 땅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매 요건 들어갑니다. 환매 요건 들어갔을 때 중요한데 권리 행사 내용 봅니다. 91조 그냥 조문은 바로 들어가는데요. 시험 문제도 주로 조문 중심으로 나오는데요.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 당시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내에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때 환매권은 일방적인 거죠. 2항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2항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로부터 1년에 더 들어가야 되니까 6년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데 한번 요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문을 그대로 가면 좋지만은 이 조문이 더 좋아요. 조문이 통으로 되어 있는데 더 좋은데, 그러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환매 요건이죠. 첫째로 취득일 또는 수용 이러한 취득일 또는요 이러한 수용 이러한 개시일인데요. 이러한 개시일로부터 이제 예를 들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 변경 나오죠. 이러한 10년 이내죠. 그래서 이러한 10년 이내에 이러한 사업의 폐지나 변경이 있을 때, 이게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업을 그래도 시작은 했습니다. 폐지나 변경을 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사유로 토지 또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러한 전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부에 대해서도 필요 없게 된 경우 일부도 포함됩니다. 일부도 포함된다 이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그 밑에 2항에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래서 이거는 5년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전부를 아예 이용을 안 합니다. 이용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요 전부에만 해당되고 일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토지의 또는 전부, 이게 거는요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는요 필요 없게 됐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요, 요거는 1년. 그래서 짧아요. 그래서 짧고, 뭐, 변경되고 이걸 다 합쳐도, 왜냐면은, 그 다음 나온 게 전부 다 합쳐도 10년 이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10년, 왜냐면은, 이러한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그거는 국가 땅으로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가 뭐 10년, 그거는 이제 국가, 니가 이제 뭐 땅값 올랐으면 니가 뭐 그냥 그 이익 가져가라. 이런 의미예요. 그게 나오죠. 그래서 전부를 이용하지 않는, 요것도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당연히 이제 6년이 되죠. 1년을 더 붙이면은 6년이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요것도 이제, 요거는 그래도 뭐 좀, 요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요. 왜냐면, 이 많이 틀리는 게 뭐가 많이 틀리냐면, 이게 이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데, 수용의 대상이 되는 거는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매권은 토지에 대한 얘기라, 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요, 이런 토지만 돼.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 문장에서 이제, 건물 되느냐, 이렇게 잘 안 물어. 토지하고 건물하고 어느 거 되느냐, 이렇게 안 묻고, 앞에서 막 정신뻔만 몇 년 해가지고 연도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급준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설거머니 뭐 토지 또는 건물 이래가지고 사람은 이제 혼을 빼놓은 다음에 슬쩍 들어가 버리면 이제 바보 되는 거지. 막 벽으로 치면은 이렇게 강스파이크 때리는 게 아니고 막 포 잡아가지고 슬쩍 넘겼을 때 그거 상당히 좀 힘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포괄승계입니다. 이런 포괄승계. 포괄승계인양은 뭐냐면 포괄양은 뭐냐면 요거다 토지 수용하고 이 토지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이게 포괄이거든요. 그래서 포괄승계인만 되는 거야. 포괄승계인 종류가 뭐냐면 상속인 이런 상속인이고 물론 상속인도 뭐 한정 상속인은 안 되겠죠. 일반적인 상속인이고 합병법인 만약에 예를 들면 옛날에 LG 반도체하고 현대전자가 합쳐져 가지고 하이닉스로 바뀌었는데 그럼 LG전자가 옛날에 땅을 수용당했어요. 그럼 하이닉스 반도체가 그 LG전자와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게 되거든요. 이것들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별적인 승계는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이러한 개별 뭔 소리냐면은 자, 그럼 환매권도 돈 되잖아 이거. 그럼 내 환매권 살 사람, 환매권만 달랑 사는 사람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승계들은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의 전환인데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자, 우리 총론 파트에서는 이걸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거야. 공익사업의 전환은요. 요 조항을 볼까요? 6항인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번 봐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사주되는 공공기관 중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용을 하는 기업자의 종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에 한정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 시행자가 한 것 아니고요. 요게 한정돼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 인정을 받아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공익사업이 4조 1호부터 5호까지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그렇게 공익사업이 변경된다고 해가지고 다가 아니야 또. 그래서 학교로 하겠다고 했다가 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겠죠. 뭐 체육시설을 바꾼다든지. 근데 이게 다가 안 되고 이 범위 안에서요. 그래서 1항 및 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 환매권을 제한하는 거야. 정부가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땅을 이제 수용을 해놨는데, 하려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자기들이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그 원래 목적대로 못 쓰겠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근데 그거는 무조건 넓게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사업의 주체도 아까 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것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되고 그 다음에 변경되는 사업 자체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되지 모든 공익사업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 범위가 환매권은 이제 어차피 범위가 좀 되게 좁게 인정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손실보상 얘기는 다 끝났고요. 저번에 이제 이거를 손실보상 그 항목에서 다 했으면 좋았겠지만 다 끝냈습니다. 그때 좀 피곤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냥 해서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보면 좋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손해전보제도는 보면 위법하면 손해배상을 즉 보면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각지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복리 같은 것도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그러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수용 유서적 침해, 수용적 침해, 결과제거 청구권, 희생보상 청구권인데 이 자체들끼리도 비교가 되어집니다. 특히 수용적 침해하고 수용 유서적 침해는 배경이 같기 때문에 더 비교가 많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앞에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과도 비교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의외로 조금 까다롭고 또 스님들이 출제를 하시기 좋아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수용 유서적 침해 또는 이제 수용적 침해는 잘 알다시피 독일의 통상법원이 실질적으로 이제 잘 알다시피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법은 있지만은 참 죄송합니다. 공용수용에 대한 일반법은 있지만은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법이 없는 경우에는 공용수용은 있는데 개별 규정에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질적으로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그거는 판례라든지 학자 입장이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학자들이 봤을 때 분명히 또는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통상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손실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사안인데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가지고 억울하게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해줄까, 이 억울한 걸 해줄까 해가지고 독일의 통상법원이 독일 헌법을 처음에는 독일 헌법의 공서양속 조항을 간접 또는 유추 적용해서 권리 구제를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 할 때 법리라는 말도 씁니다.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법적인 원리 또는 법적인 이론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좀 보면 이것은 잘 알다시피 독일에서 이제 법원에는 통상법원, 보통법원이죠. 그래서 이런 통상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면 뭐 좋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독일 통상법원이 잘 알다시피 이제 사실은 뭐냐면 처음에 처음에는 어떤 게 됐냐면은 잘 알다시피 그 자체가 사실은 특별한 희생 분명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어야 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데 또는 다르게 말하면 침해는 적법한 이러한 침해가 있지만 문제는 손실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통상법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다른 손실보상의 요건은 모두 구비했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구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상에 관한 규정,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우리가 공무원이 뭐 보상할 때 자기 주머니에서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래서 이제 보상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이런 권리 구제 또는 손실 보상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가지고 독일의 통상법원이 처음에는 뭐냐면 헌법이죠. 그래서 이런 헌법 그 당시 헌법에는 공서양속조항 이런 공서양속조항을 간접 또는 이러한 유추 적용한 거죠. 왜냐하면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니까 보상에 대한 근거규정을 간접 또는 유추 적용해서 낸 이론이 뭐냐면 잘 알던 일반적 복습입니다. 희생보상의 법리 즉 이러한 게르만의 전통에 보니까 어떤 내용을 가리지 않고 상황을 가리지 않고 전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당했다 그러면 보상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러한적 희생보상의 이러한 법리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리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법리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 희생보상의 법리에 의해 가지고 유추적용해서 만든 이론이 바로 뭐냐? 수용유서적 침해 이론이에요. 적용해서 사실은 이러한 구제를 시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제를 줬는데 이러한 시도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도했는데 큰 이제 벽에 부딪히죠. 바로 뭐냐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게 왜냐고 이 사건이 뭐냐면 구제를 시도했는데 이것이 이제 자갈채취 사건이죠. 이러한 자갈채취업자가 그게 수도관도 지나가고 송유관도 지나가고 있는데 포클레인으로 그 잘못 찍어버리면 큰 일이 생기니까 자갈을 채취지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권리 구제 받으려고 딱 보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도 다른 일반 제도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제도로는 요건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독일의 이제 그 헌법을 이렇게 간접적에서 유추 적용하게 되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가지고 요건이 좀 더 완화되잖아요. 그래서 인마가 그 기간을 다 넘기고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독일의 자갈 채취 사건에서 요거는 뭐냐면 통상부분이 아닌 독일의 연방 헌법재판소죠. 독일의 연방 헌법재판소가 자갈 채취 사건에서 뭡니까? 이런 그 유추적에 대해서 제동을 걸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죠. 아, 이거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떤 그 손실 보상에 관한 법리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그 뭐랄까 흠결이 있게 되면 그걸 어떻게 자꾸 제도를 좀 수선을 해가지고 또는 제도를 보완을 해가지고 제도로 좀 운영할 생각을 해야 되지, 자꾸 헌법에 있는 조항을 바로 이게 유추에 적용해가지고 참 애매해지잖아요. 그 조문 딱 하나 있는데 그걸 막 공세항속 참 모호한 그런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넓혀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뭐 잘못 본 건 아니죠. 그래서 제동을 걸게 됩니다. 어쨌든 독일 연방법재판소는 통상부라고 태도가 다르죠. 그래서 왜냐하면 통상부는 생각이 뭐였어요? 자, 우리 전에 했던 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통상부는 이론이 뭐예요? 경계 이론이에요. 가급적 국민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입장에서 뭐냐면 침해의 내용만 보고, 즉 침해의 근거 규정에 적혀있는 침해의 내용만 봤을 때 그것이 당사자가 수인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침해의 내용과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해석을 인정하고 그런 해석은 손실 보상에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생각은 뭐냐면 얘들은 분리 이론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똑같은데 아무리 그 내용이 침해의 근거 규정에 있는 내용이 좀 국민의 입장에서 그것이 특별한 희생처럼 보일 수도 있더라도, 어떤 일각에서 보이더라도 그것이 그렇더라도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가 정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침해 규정 따로 보상 규정 따로다. 따로기 때문에 분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분리 이론이다. 불연속 이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그 외국의 말들이 이제 번역돼 가지고 약간 우리가 공부한 거 다르게 나올 때는 비슷한 말로 보면 됩니다. 이 번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제동을 걸었어요. 제동을 거니까 이제 제동을 걸으니까 당연히 이마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제동 거니까 오케이 알았다. 뭐 연방헌법재판소 존중해야 되지. 존중해가지고 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갈 채취 사건이죠. 그래서 자갈 채취 사건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은 자갈 채취 사건 이후에 이 이론은 뭐 이제 시들시들해졌다 이런 선생님도 계세요. 뭐 그런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안 그렇다 이런 사람도 계세요. 그래서 이후 어떻게 되냐면, 그래 그러면 헌법 뭐 같이 유추정은 안 하지 뭐, 공세항석 안 하지 뭐.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가 독일의 이제 통일의 중심이 된 것이 프로이센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인데, 이러한 프로이센에 예를 들면 이제 란트죠. 이 란트의 관습법. 이 관습법에 그런 게 있다. 그럼 관습법을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습법을 적용해서 여전히 구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해서 구제하는 고집을 서로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다. 요거는 뭐냐? 수용 유사적집이나 수용적집이나 똑같은 거예요. 배경은 똑같은데 다만 상황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점하고 다른 점도 좀 구분하면 더 좋아요.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적 침해, 수용유사적 침해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수용적 침해, 수용유사적 침해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수용으로 보이는데 보상이 없어. 다른 건 수용과 똑같은데 보상은 안 해줘. 그래서 수용유사란 말을 써. 뭐 보통 보면은 뭐 시험 합격하면 밥 사줄게라든지 아웃백 갈게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해놓고 나서는 시험 딱 되고 나면 갑자기 있잖아요. 또 좀 달라지죠. 특히 공무원 되면 월급을 한 1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용돈 한 30만 원 받다가 150만 원 받으면 5배나 풍족해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뭐 한번 세게 살게.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막상 시험 합격해. 그럼 뭐 합격하자마자 차 사주는 집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냐, 합격하고 나면 이제 뭐냐면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옷도 없고 이렇잖아. 그럼 그거 뭐냐, 미리 이제 공무원 되면 카드가 막 나오거든. 미리 다 그려놔. 처음부터 빚쟁이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뭐 친구들한테 밥 사줄 돈 없으니까 학원을 이제 멀리 피해 다녀. 그래서 이 학원의 반경 5km는 안 지나가는 거야. 직선거리로 가면 가까운데도 빙 돌아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친구 걸렸어. 그러면 막 임마가 있다가 너 요새 출근한다면서 월급 받았겠네 막 이러면요, 그 월급 받긴 받는데
지금 출근하는데 요새 아직까지 월급 못 받고 있어. 뭐 이런 거짓말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근무유사적인 공무원이죠. 근데 이 수용유사적인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보상에 대한 요건을 다 갖추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이러한 보상의 요건은 고비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잘 알다시피 이러한 보상의 규정이 없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침해를 수용유사적 침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국가가 노골적으로 이제 땅을 뺏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수용을 했는데 경우에는 보상 안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보상해 주는데 주로 이거는 뭐냐면 좀 애매한 부분, 공용 제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용 제한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 공용 제한인데 이 공용 제한은 좀 잘 알다시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공용 제한의 경우는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발 제한 구역 이거는 강학성입니다.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시가화 조정 구역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가화 조정 구역은 뭐냐면 자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데 자 뭐 새로운 이제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크게 대충 이제 뭐 다 도로하고 또 뚫어놨어요.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요즘 아파트 막 들어서 다닥 짓지만은 자 한 놈 이게 다 집지요. 아직 뭐 뒤에 들어오는 놈도 있고 빠른 놈도 있겠죠. 그럼 하수 땡겨주세요. 전기 땡겨주세요 하면 또 이게 땡기고 한 놈 이대가 되면 또 땡겨주고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정신없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1단계부터 먼저 짓는 거야. 그럼 4단계는 많이 기다려야 돼. 자기 땅인데도 못 개발 못하고 이랬을 때 받는 피해를 사실 자기는 니는 아직 좀 기다려. 이랬을 때는 개발 못하니까 자기 생각과 내가 침해를 받지. 빨리 집 주고 더 가고 싶은데 또 만약에 이게 지금 세도 다 돼가지고 또 옮기는 것도 참 불편한데 이런 거죠. 이것도 있고 공원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구역 대구 시내에 있는 땅들 중에서 되게 싼 땅이 있어요. 804에 있는 땅들 중에서 무지 싼 땅이 있어요. 이거 완전 그 전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공원구역을 못 끼면은 아무것도 못해. 물론 자기가 힘이 좋아가지고 대구 시외를 움직여가지고 뒤에서 사고사고 해가지고 버리면 이제 그러면 큰 돈이 되겠지. 그러나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로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주로 드는 사례야. 이때 사례는 뭐냐면 이론이야. 강학상의 사례지. 잘 알겠지만 우리가 나라에서 판례는요. 개발 제한국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그거는 하나의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예 안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 성질인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비교가 되는데 성질은 잘 알다시피 이러한 침해의 다른 보상에 대한 요건은 구비를 했는데 보상에 대한 규정이 이제 없어서 문제되죠. 그럼 다른 보상의 요건을 구비했단 말은 사실은 적부한 침해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문제는 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헌법 위반한 거야. 이거. 헌법 위반이지. 왜냐면 헌법에서는 분명히 공공의 필요에 의한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법률을 하라고 돼 있어. 법률을 만들라고 했는데 안 만들었어. 그래서 입법의 불비죠. 그래서 이러한 입법의 부작위가 바로 헌법 위반인데 헌법 위반이 바로 뭐냐? 위법이야. 그런 의미에서 위법이라. 그래서 뭐냐면은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절대 조심해야 돼. 헌법에서 뭐냐? 보상 규정을 두라고 그랬는데 안 둬서 이게 이제 뭐냐? 위법이라고 하죠. 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법이고 근데 위법인데 그럼 이런 경우 만약에 수용 유사적 침해가 되었을 때 보상해 줄 때 꼭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위법인데 고의나 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무책이야. 자, 유책, 무책 할 때 글자가 이형하고 미음 차이가 나잖아요. 가끔 가다가 왜 아래 한글 이렇게 조합할 때, 저 이제 옛날에 그 기계식으로 그 투지폰 그거 쓸 때는 찍으면 바로 찍혔는데, 요새 뭐 그 스마트폰 하니까 이 두 번 이렇게 누르면 이형에서 미음으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안 바뀔 때가 많아. 그래가지고 말이 좀 웃기게 이제 전달돼가지고 보내놓고 나서 또 확인 안 하고 보통 보내잖아요. 해가지고 보냈는데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죠. 그래서 그거 알아듣는 사람도 좀 웃기는 거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위법무책이야. 이거 비교 아주 중요해. 왜냐면 글자도 좀 여기 거기다가 거기 가시려 하는데 손해배상, 손실보상, 수용적 침해 다 비교되거든요. 좀 이따가 그래서 거기 가실 용어가 안 나요. 이게 시험에서 문제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법무책이고 그런 제도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따지면 이제 사례가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정도고요. 요거 이제 구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할 때, 우리가 수용 누설적 침해 이론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할 때, 수용 누설적 침해 이론을 수용하느냐, 이 이론이죠. 이 이론을 이러한 수용해서 받아들이냐 할 때, 다수는 뭐냐면 수용해야 한다.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수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판례에서는요 수용 안 하죠. 판례에서는 언급은 해요. 한문에 보면 언급은 있지만은 이걸 수용해가지고 어떤 판결 내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왜냐하면 변호사가 이제 수용 유서심의로 들고 나와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주로 이제 그 권위주의 정부 때 전두환이라든지 박정희 이런 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뺏을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제그룹 사건이 있고요. 이런 국제그룹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MBC 주식 사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서 나타나더라.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박근혜 양이 이제 뭐 시집 안 갔으니까 박근혜 양이죠. 미스 박인데 이 미스 박이 있잖아요. 내 친구 중에서 그때 쩔쩔 따르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미스 밖에서 지금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 그거 사실은 이제 그 남의 거 뺏었거든. 돈 한 푼 안 주고. 그 다음에 이 미스 밖이 또 저쪽에 대구의 영남대학교에 뭐 교주 비슷하게 있는가 보는데, 모르겠어요. 뭐,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돈 내는 게 누가 있나? 박정희가 이제 많이 냈나? 박정희가 뭐 옛날에 영남대학교 교주해가지고, 뭐 영남대학교는 뭐 로얄, 뭐 유니버시티 이런 말도 쓰는데, 웃기는 이야기죠. 내가 알기로는 박정희가 돈을 어디서 냈어? 돈을 냈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부정을 한 거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사례가 있어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고요. 수용적 침해는 이게 또 전혀 달라요. 이게 비교되는데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전혀 다릅니다. 수용적 침해. 수용적 침해는 문제 나올 때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의 나오고, 방금 이제 성격 요거 나오고요. 이제 우리 성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례 정도 나와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까지 들어갔으면 독일의 이론 들어가가지고 독일의 제도도 아니고 독일의 통상법원의 이론까지 들어가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깊게 들어갔다, 뭐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끝납니다. 보통은 끝나는데, 수용적 침해 이론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수용적 침해 이론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사례 비슷한 거예요. 아프리카 숲이에요. 근데 한 놈이 있잖아요. 백인의 한 놈이 이게 왔어요. 나타났어요. 아주 오지에 총을 들고. 왔는데 처음에는 뭐 동물들이 뭐 백인 왔는데 총 저런 걸 모르니까 그냥 다 이제 백인이 이제 관광당하는 거야. 이 자식은 저 보면 웃기는 게 취미가 뭐냐면 맨날 땅바닥에 이렇게 모자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시체놀이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어. 왜냐면 여기 표범이 지나가. 이 자식이 노리는 건 뭐냐면 표범 가족을 노리는 거야. 그게 좀 돈이 되거든. 그래 이제 그 징을 지고 가면 돈이 좀 되지. 안 그러면 뭐 다른 거는 뭐 돈이 안 되니까 그 징을 지고 가면서 표범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표범 무늬가 있죠. 있어요. 표범이에요. 하여튼 표범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길목이야. 그 이제 다시는 다른 짐승들은 이제 해치지 않으니까 다른 짐승들은 뭐 고릴라라든지 코끼리 뭐 또는 치타 이런 데다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루 종일 엎어져가지고 있는 거야. 그 뭐 맨날 지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게 심심한 거지. 그게 심심한데 어느 날 치타가 확 지나갔어. 총을 빵 쐈는데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 그러면 부수패는 아무 일도 없는 거지. 그게 이제 좀 쪽팔리지 않지만은 좀 안 맞았으니까 좀 멋쓰게 하지 쓱 돌아보니까 이제 자세도 좀 풀겸 해가지고 쭉 돌아보니까 옆에 구경 갔던 고릴라가 코피가 났어. 뭔 일인지 알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코 후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을 빵 쏘니까 이 코를 쑤신 거야. 그게 이제 입마가 속으로 헐 새끼 뭐 이런 생각했지. 그래서 고릴라는 좀 성질도 하겠지만은 왜냐면 코피가 나니까 그게 엉뚱한 놈이 피해를 보는 거야. 원래 이제
총은 전혀 엉뚱한 놈만 쏴왔는데 피해는 영 엉뚱한 놈이 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은 지하철 뭐 이제 우리나라 잘 뚫잖아. 많이 뚫어가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옛날엔 지하철 어떻게 뚫었냐? 1호선 지하철 1호선 뚫을 때 어떻게 뚫냐면 그냥 위에서 파가 들어가는 거야. 샘 파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파가지고 여 밑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샘 파듯이 파는 거야. 근데 잘 알겠지만 서울에 이제 이게 뭐냐 이렇게 도로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종로 그다음에 이게 을지로 뭐 이렇게 만약 대개로 뭐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이래 있으면은 그게 원래 이제 뭐냐면 이제 종로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파버려. 그럼 뭐냐면 종로 상가에서 이제 이렇게 판다고 이렇게 파면은 버스가 못 들어가. 물론 지하철도 그 당시는 없지. 택시도 물론 못 들어가고. 근데 어떤 놈이 이제 본래 이제 종로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장사가 장이다. 그래서 자기가 라면집 보니까 저렇게 라면집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막, 그게 장사가 잘 되고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권리금 1억에다가 보증금 1억 넣고, 그 다음에 월 있잖아. 500만 원 주도록 해가지고 했는데, 계산하면 나와. 자기가 하루에 한 200그릇씩, 300그릇씩 팔면 되겠다고. 500그릇 팔면 되겠다고. 그래서 나왔다고. 처음에 잘 됐어. 근데 문제는 갑자기 있잖아. 이거 하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왜 손님들이 그래서 오면 날로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거야. 안 오고 전부 다 명동이나 딴 데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장사가 안 되니까 권리금도 떨어지고, 저게 뭐 옛날에는 하루 이틀 만에 만든 것도 아니고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녹아버린 거야. 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 장사꾼, 그러니까 사실은 공사는 종로 5가에 사는데 피해는 종각에 있는 어떤 종로 1가에 있는 어떤 라면집, 골목에 있는 라면집 아저씨가 하루아침에 작살이 나는 수가 있거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냐면 수용적 침해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출제가 많이 되는 거야. 첫째로 뭐냐?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 이거 글자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어이가 나오는데요. 어이가 나오거든요. 어이가 나오는데 첫째로 뭐냐? 그러면 지하철 공사가 종로 3가 또는 종로 5가에 사는 지하철 공사가 뭐 위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적법한 행위죠. 그래서 적법한 행정적입니다. 자, 봐요. 이 글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자, 적법한 행정작용. 종로 3가에서 또는 종로 5가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작용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를 본다면 종로 5가에 있는 그 땅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데서 피해를 보는 거야. 그렇게 아까 전에 했지만은 쏘기는 표범을 향해 쐈는데 옆에는 뭐야 고릴라가 코피 나는 거 똑같은 거야. 그게 바로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놈이 빙 돌아보다가 옆에 코피 흘려보고 죄송합니다 시끄러웠죠. 놀라셨던 거지. 이렇게 안 하지. 빙시 같은 놈 왜 코피 흘리지? 이런 거야. 헐 바보 같은 놈 이런 생각 안 나고. 이게 이상한데 이형적. 이상하다 이거야. 우리 이형이라는 거는요. 다를 자입니다. 이형. 이 차도는 순기할 때 이 차도는 오얀 이자서는 이성기할 때 그 이씨 아닙니다. 이 차도는 이자예요. 왜냐면은 목을 딱 잘랐는데 막 흰 피가 막 나오더라.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종교는 개뻥을 쳐야 돼요. 그래야지 먹히는 거야. 부활도 하고 뭐 이래야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형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럼 이 아저씨가 의도했나? 커피? 이 새끼 좀 이따가 제가 골라 저 새끼 제일 꼴 보기 싫은데 한 빵 싸가지고 커피 4개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냥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의욕적인 거라. 이것도 글자가 돼. 이 글자가 이란 비의욕적이야. 비수의적. 뜻대로라는 거야. 수의란 말은 뜻대로야. 뜻대로. 비수의적. 이것도 요 글자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냥 의욕적 이렇게 하면 그럼 틀려버리는 거야. 요 재미로 문제 되는 거야. 여기는 이형적, 비의욕적 나오죠. 그 다음에 부수적인 필연적인 게 아니야. 부수적인 이러한 부수적인 결과로서의 재산권에 가해진 책임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수적인 이러한 결과로서의 이러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이다. 그렇구나 이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첫째로 뭐냐면, 뭐, 아까 전에 뭐, 적부한 거죠, 당연히. 지하철 공사는 적부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이제 보상을 해주려고 할 때, 보상해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하는 거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로 한다? 아니겠지, 무책이라고. 근데 그러면 이제 구제에 대해서, 이제 구제, 독일은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 다수도 인정 안 해요. 이런 것까지는 인정 못 해준다. 우리나라 학자들도, 아, 그거는 좀 그렇지. 판례 물론 안 해줘요. 그거까지는 안 해준다. 그래서 요 차이가 좀 있어요. 요 차이를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둘 다 뭐냐? 재산권이에요. 둘 다 재산권. 그래서 재산권이지, 뭐 생명과 뭐 신체라든지 정신적인 것, 이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비교를 해보겠지만은,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행정상의 결과 제거 청구권 한번 볼까요? 행정상의 결과 제거 청구권은 이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항목별로 출제가 다 비교되는 거예요. 뭐 고의 과실, 대상이 침해되는 대상이 된 이익 뭐 이런데 특히 이게 이제 되게 또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상의 결과 제거 청구권이에요. 사실은 이제 앞에다 행정상 붙이는 게 정식 명칭이죠. 왜 그러냐면 민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이런 뭐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아침 이제 봄이 돼가지고 농사를 지러 갑니다. 가는데 원래 이제 도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내 땅은 여기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 도로가 확장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군에서 열람을 해보니까, 도면 열람하니까, 이쪽 땅은 안 들어오고, 이쪽으로 도로가 확장됐는데, 자기들 땅은 한 평도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또 가보니까 뭐냐, 도로가 이렇게 공사가 끝나는 거야. 청량을 잘못했는 거지. 청량을 잘못해서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절차나 수용 절차를 밟지 않고 땅을 침해했어. 그러니까 가드레일도 막 쳐놓고, 뭐 여기에 뭐 아스팔트 다 깔아놨어. 이건 뭐지? 이랬을 때 손해배상 이것도 좀 우습고 손실보상 이것도 우습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손해를 배상해달라, 돈 달라 이게 아니야. 그럼 손해배상하면 돼. 근데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원래대로 해줘. 원래대로 원상을 회복해달라. 사실은 결과 제거는 원상 회복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결과 제거는 사실은 원상 회복과 관련이 깊어. 원상 회복은 모르는 사람도 있어. 문제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상을 회복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인마들이 뭐, 알았다 이러더만, 자기들이 이제 잘못 인정해. 그래서 뭐, 공사를 다시 해.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옮겨갔어. 이렇게. 다시 가드레일 이쪽으로 옮겨졌어. 그래서 뭐, 다 옮겨놨다 갔다 했는데, 가니까 뭐냐, 아스팔트가 어디 남아있어. 그럼 아스팔트에다가 내가 뭘 작물을 심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아스팔트에 치워주자니까 그중에서 뭐 선물로 드릴게요. 뭐 이런 소리 하거든. 뭐 선물로 같이 있다가 뭐 애기가 생겼을 때 남자가 뭐 그냥 선물로 줄게 이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선물로 줄게 이래 됐어. 웃기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임마가 한 얘기가 뭐냐, 치워라 이거지. 치워라. 경상도 말은 차라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치워라 이거야. 이게 바로 뭐냐, 결과 제거 청구권이야.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면 다 필요 없고 원래도 치워라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요건데 먼저 그래서 내용 보면은요, 일단은 뭐냐면 결과 제거 청구권의 성질은 의의를 얘기해 보면요, 먼저 위반한 거죠.
위반 행정작용인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어. 정보가 있잖아요. 고액체납자라고 공표한다든지 또는 성범죄자라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 정말 조선일보가 엉뚱한 사람 사진 기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일보는 뭐 훌륭한 동네죠. 뭐 조선일보는 아주 창의력이 너무 뛰어나.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걸 공표를 했어. 정보를 제공한 거지. 그럼 이건 권력적이야, 비권력적? 비권력적이지.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권력적으로 강제적으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행정작용의 성질인데, 이 행정작용은 권력적인 행정작용도 되지만, 옛날에 요것만 했어, 사실은. 옛날에는 공권력의 행사만 가능하다 했는데, 요즘 와서 학설에서, 요즘에 좀 시간이 좀 됐지만은, 비권력적인 작용도 포함된다는 게 이제 중요해요. 학설의 변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권력적, 비권력적인, 그래서 권력적인, 비권력 작용인 행정작용의 결과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인데, 이런 법률상의 이익이거든요. 이때 되게 중요해요. 이때 법률상 이익은요, 봐봐요. 법률상 이익은 재산에 한정하지 않아요. 방금처럼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포함돼요. 영 엉뚱한 사람을 뭐 성범죄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명예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러한 명예 같은 것도 포함된다고. 즉 이러한 정신적인 것도 포함될 수가 있어. 비권력적 작용인데 뭐 예를 들면 공표 같은 것도 들 수 있겠죠. 뭐 권력적인 공표도 있겠지만 비권력적 공표도 있겠죠. 그래서 비권력적인 공표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명예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되면요, 뭐 예를 들면은 허위 공시 같은 것들, 잘못된 공시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는 거야. 정신적이거나 명예도 포함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때까지는 포함이 안 됐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런 생명이라든지 생명까지는 아니겠죠. 원상회복이 안 되니까 뭐 신체 같은 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작용인데 중요한 건 위법한 거야. 위법한 작용인데 그래 됐다. 그러면 법률상이 침해되는데 그 침해가 이러한 법률상 이러한 침해가 계속돼야 돼. 계속돼가지고 한 거야. 뭔 소리냐면 자 그거 가지고 이번 치워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 안 치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결국 이제 법대로 해야 되겠다 가지고 소장을 써왔어. 딱 지나가다 째려보면서 두고 보자. 법원 가면서 딱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없어졌어. 그럼 돈 주고 이게 소장 썼는데 아까우니까 계속 써온다?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치우면 그걸로 끝이야. 이게 이제 결과 제거 청구권의 내용들인데요. 계속적인 침해가 계속될 것을 요한다. 매우 중요해요. 그럼 이제 성질을 한번 따져보면 이거는 중요한 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시시해 보여도 이거는 위법이다 중요해요. 위법, 적법 아니에요. 위법해야 된다. 근데 이 고의과실을 요하느냐? 고의과실을 요하지는 않죠. 무책임이다. 고의과실이 있어서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그러면 결과 제거를 청구를 하는데 이 청구의 성질이 뭐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물권적이란 말하고 채권적이란 말을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권린이 하는 말들의 처음 출발점은 사업에서 출발하고 사업은 재산권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재화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재화에 대해서 내가 지배권을 가지는 게 바로 이 재산권이라고 사실은. 그럼 토지, 건물,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재산권의 핵심인데 문제는 권리의 객체를 얘기하죠. 권리의 객체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의 객체인데 권리의 객체를 내가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그게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옷을 갖고 있다. 지금 양말 신고 있다. 또는 뭐 볼펜 갖고 있죠. 이거 내가 직접 지배하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가 직접 지배하는 거지. 근데 분명히 내 거 맞아. 근데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그럼 그 돈 누구 거야? 내 거죠. 그렇지만 내가 직접 지배 안 하죠. 이건 채권이야. 그리고 보통 채권하면 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엿기를 빌려줬어. 그럼 엿기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게 채권이야. 그럼 채권의 특징은 뭐냐? 물건은 내가 직접 행사하면 돼. 그냥 바로 가져가면 되지만은 채권은 내 거라고 해서 바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의 변제행위가 있어야 돼. 갚아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만 내가 예를 들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조용필이가
카바레 주인하고 노래 불러주기로 만약에 계약을 맺었다. 그럼 이 계약상에 카바레 주인이 갖고 있는 권리가 뭐냐? 그거는 채권이야. 왜냐하면 조용필이 와서 그 행위를 안 해주면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지배권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이제 채권이냐. 옛날에는 이걸 보고 뭐냐면 물권적 청구라고 했어. 이 청구는 이게 물권적 청구이다. 이거는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채권적 청구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 물권적 청구니까 채권적 청구이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해야 돼. 과거 종래에는 이거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바로 이거야. 비권력적인 공표 또는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 명예를 치면 이런 것들도 이런 경우는 금마한테 네가 사과 광고를 해야 되죠. 금마가 사과 광고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과 광고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사과 광고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기 강조돼.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과거에는 무조건 물권으로 봤냐 하면 그러면 결과 제거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뭘로 볼 거냐에 대해서는 뭐 헌법에 나오는 재산권을 드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는 뭐냐면 민법에 보면 소유권편이 나오는데 소유권량 자체가 물권의 대표적인 건데 직접적으로 배타적인 권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땅이 있는데 내 땅 위에다가 누가 말이죠 자기 그 나무를 막 이렇게 지어놨어. 그럼 이 치워라 이런 데 나오겠죠. 그게 원래 결과 제거 청구야. 그래서 그걸 보고 뭐냐 소유권의 기한, 이 소유권이 물권이거든요. 이런 소유권의 기한, 근거한 방해, 제거 청구권 또는 방해 예방 청구권도 있어요. 예방도 있어요. 뭐냐면 뭐 방해 예방 청구권 축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게 각자 이게 경계선, 토지 경계선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내 집은 여기 있는데 이거 내 집이야.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이렇게 축대가 다 허물어져 있어. 그 집이 이렇게 됐으면 인마가 살떨려가 살기 힘들겠죠. 예방 청구권도 있어. 야 이런 것들인데 소유권이라는 민법의 소유권에 대한 여기 이제 주로 선생님들이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민법에 대한 민법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에 대한 근거를 두다 보니까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위법무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돼야 된다. 예, 요 정도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요. 희생보상청구는 할게요. 그럼 이제 참고 우리 학생들이 공무원 되면 좋아하지만은 막상 공무원 되면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겨요. 뭐 정신적으로 뭐 나중에 피해지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 용인에 돼지구제인가 하여튼 간에 그런 전염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 돼지를 있잖아요. 주사를 놔서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력이 없으니까 포크레인에다 때려 죽이는 거야. 그게 막 피투성이 돼가지고 막 돼지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아수라장이거든. 그거 투입되는 그 당시 공무원들이 뭐 수의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 축산 관련된 공무원으로 한정이 돼서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일반직들이 다 투여가 됐어요. 차출돼가지고 갔다 와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었는데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직 공무원들도 만약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산림청 직원이라든지 또는 소방공무원들이 동원되거나 군인들이 동원될 수도 있지만은 워낙 큰 산불의 경우는 행정 응원돼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불 끄다가 막 다쳤단 말이야. 정부에 그래서 행정 응원 지원 받아가지고 불 끄다가 화상을 입거나 또 다치거나 죽을 수 있겠죠. 그럼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적부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어,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생명과 신체를 다쳤죠? 그러니까 손실보상도 안 되는 거야. 적부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 구제를 주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 생각하는 게 희생보상청구인데요. 주의될 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독일의 헌법을 유추적용한 공서양속설에 일반적 희생보상의 문제할 때 희생보상이라는 글자는 네 글자가 똑같거든요. 한자도 똑같고 똑같았지만은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약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희생보상 청구라는 건데 이거는 다른 구조는 손실보상과 닮아 있지만은 이건 잘 알다시피 이러한 피해를 보는 것이 재산권이 아니에요. 이러한 재산이 아니고 이러한 생명이나 또는 이러한 신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희생보상 생명이나 신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희생보상청구는 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든다면 뭐 적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의나 과실 요하전다. 이런 점은 이제 손실보상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희생보상청구의 근거에 대해서는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지금 일반법 있겠습니까? 새로운 저는 일반법 없는 거고요. 이런 개별법이 있는데 방금처럼 산불하고 관련된 깊은 거, 우리가 뭐 소방법이라든지 또는 산림법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유추해 주면 좋겠어요. 이게 다고요. 이제 주로 설치형 문제에서 묻는 부분이 들어가면 73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표가 나오는데 위험무책, 적법무책 이것들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또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것 어떻게 되느냐 이거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책에 나온 내용이 위험책임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위험책임론이라는 자체는 어떤 한 개의 이론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나의 경향을 보여주는 건데 위험책임론 자체가 무슨 어떤 이론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위험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나라마다 발전 형태가 다 다른데 무슨 경향이면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혀보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손실보상을 유사하게 되는데 그겁니다. 이 계기가 뭐냐면 이 계기는 본래는 뭐냐면 사업에서 나타납니다. 민법이라는 사업에서 출발한 건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과실책임주의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이러한 과실책임주의, 이러한 과실책임에 대한 이제 예를 들면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왜 사실은 이러한 손해를 발생한 이익은 이러한 손해를 발생한 이러한 손해를 이러한 시킨 자가 있잖아요. 이익은 100%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게 돼서 배상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배상한다. 즉 제한적인 거야. 좀 이상하다. 더더욱이나 웃기는 것이 뭐냐면 요즘 들어서는 만약에 뭐 가스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위험한 회사가 자체가 나타나니까 위험한 물건이나 위험한 회사가 나타나니까 그 자체가 벌써 위험한 시설을 만드는 놈이 책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위험시설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래 되니까 이제 이러한 과실 책임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비판하면서 도로 이제 뭐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뭐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가해자 피해자가 분명하지만은 또는 고의 과실을 따져볼 수가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대규모 화학 공장이 막 폭발됐다. 그러면 그게 원래 원인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녹아버리면. 웬만한 그냥 일반적인 화재만 하도요. 소방서가 나와서 화재 감식하면서 원인을 이야기하긴 해요. 하는데 손해배상에 쓸 수 없다. 이렇게 딱 한정해요. 자기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돼. 이 감식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 되니까 그래서 그게 나온 이론이야.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이런 제공되는 것은 여러 나라마다 다 달라. 그래서 뭐 발전이라 할까? 이런 발전된 것은 어떤 나라에서는 무고죄 책임주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쪽으로 가자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은 일응 추정의 원리. 일응 추정이라서 뭐냐면 일단은 뭐냐면 사고 낸 쪽에서 도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걸로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입증 책임이 전환되죠. 도로 이런 입증 책임이 도로 이제 피해를 당한 쪽에서 고의 과실 입증할 게 아니라 거꾸로 사고 친 쪽에서 고의 과실이 없다는 걸 네가 입증해봐.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 뭐 이런 등등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공영무이론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냥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다양하게 이러한 제도 어떤 이론이 발달한 것을 보고 위험 책임의 경향이라고 한다. 우리 중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거는 무과실 책임주의. 이것들이 이제 가까운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손해 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로서 모두 다 끝났습니다. 예. 좀 이따가 이제 행정재행소송 들어가죠.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1시간 더 하고 밥 먹을까? 아니면은? 좋아요.